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 취재본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번째 회의가 오찬을 겸해서 열게 되는데 한국당이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과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첫 회의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대북 문제 놓고 대통령과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또 좀 해임하십시오, 경질하십시오 네. 요구가 셀 것 같습니다. 이게 상설협의체 첫 회의죠. 첫 번째 회의 아닙니까? 이것이 상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늘 하루로 끝날 것이냐. 맞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가 좀 좌우를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 역대 정권에서도 어떤 상설협의체를 했지만은 한두 번 하고 다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안 되더라고요. 의견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첫 회의에서 결국은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 또 인사 문제 이 세 가지인데 경제 문제는 소득 주도 성장률 또는 최저임금 문제 이런 문제가 주로 논의가 되겠죠. 그리고 안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현안이 돼 있는 것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그 국무회의에서 인준한 문제, 비준한 문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야당 입장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당시에 장관들을 대동하고 지뢰 제거 현장을 시찰을 했죠. 그리고 그것도 유튜브에 올리고 그 과정에서 군사 기밀인 통문의 번호 같은 것이 유출이 됐고 지금은 사후에 다 이제 자막을 하고 없애고 처리를 했지만은 청와대가 사과를 하는 그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임종석 시장 경질을 요구를 할 것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냉면 발언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했다가 나중에는 건너 들었다 이렇게 말 바꾼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겁니다. 송 본부장께서 지금 이제 상설이 될지 아니면 한두 번 하고 말지 오늘 정말 중요한 첫 회의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첫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시작이 반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지난 8월에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죠. 합의해가지고 열리는 건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취지로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결국에는 참여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한국당이 어떻든 이렇게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데 무조건 거부하는 건 모양새가 안 좋다고 판단해서 일단 참석은 합니다만은 오늘 여러 가지 주요 현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민생 법안 예산 이런 문제 특히 아까 인사 문제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립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늘도 긴장 속에서 열릴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설협의체가 분기별로 꼭 앞으로 열리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종종 열릴 거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여소야대 현 정국이기 때문에 저런 거를 통하지 않으면은 야당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어서 원하게 될 것이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무조건 이런 거를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명분상. 그래서 일단 참석하는 이런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꼭 분기별은 아니더라도 종종 이 모임이 열리게 될 거는 예상이 됩니다. 자, 야당이 아무래도 대북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에게 아주 공세를 펼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리성권 조평동 위원장이 냉면 발언에 이어서 또다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죠. 김태년 의원에게 정말 무례한 발언을 했습니다. 무례한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100%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발언을 들었다는 당사자죠.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즘 본질을 흐리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만 밝혀주면 오해는 이게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지 마세요. 당시 농담처럼 했던 건지 어떤 건지. 그럼 그런 게. 그죠, 농담이었을 테니까. 말씀 안 해주시면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억측을 하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심각하게 대화가 오갔던 적은 없는 거죠? 네.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애 나온 사람을. 이거를 웃으면서 들으면 안 되는데 계속 그냥 허허허 웃으시니까 저희 스튜디오에서 잠시 좀 웃음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시죠. 냉면 발언 그렇고 이번에는 배 나온 사람 발언까지 이성관 위원장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그 김태년 의원의 말을 보면 부인을 안 했습니다. 예. 부인을 안 했고 다만 본질을 흐리지 마라. 예. 이것은 냉면 발언 때도 거의 비슷한 반응이 여권에서는 나왔죠. 뭐냐면 이게 남북 대화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것은 그까지라는 이야기죠. 이런 그까지를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허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여당이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민의 자존심을 이야기하죠. 국민의 자존심을 이야기하고 그 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뭐 이성근이나 이렇게 이성근의 발언뿐이면 또 괜찮지만 그 전에 남북 군사회담 같은 걸 할 때로 보면은 아주 강압적으로 나왔어요. 우리에게 뭐 제대로 준비를 안 해오려면은 나오지도 마라.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또 리성근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는 뭐 한 3, 4분 약속 시간에 늦게 오니까는 뭐 시계가 고장났다. 그러니까는 사람 닮아서. 뭐 시계가 사람 닮아서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국민 감정을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 협상 주도권을 뺏기게 됩니다. 예. 이게 협상은 기싸움이거든요. 기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은 처음부터 완전히 기가 꺾여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 그렇네요. 이런 분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좀 문제시 되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발언도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이. 예. 네,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이 남북 간에 이렇게 회담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그 당시는 공개를 많이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험한 얘기들과 험한 농담들도 좀 많이 오고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다 이렇게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기자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많이 알려지니까 바로 저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그 지난번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한 거는 그렇게 예. 이미 통일부 장관이 비슷한 이야기 들었다까지 했는데 또 나중에 또 여권에서는 또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좀 진실 규명이 지금 현재 조금 더 필요한 예.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 요번에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 맡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정당광이 14선언 기념식 때 올라갔을 때 얘기인데 그리고 본인이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웃으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러한 말이 그럼 왜 소개됐느냐 하는 게 있는데 이 말이 소개된 거는 지난번에 냉면 발언이 비록 유사한 발언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좀 과격한 농담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혹시 흘러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소개를 하나 하자면 전해철 의원을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이제 삼철이 전면에 나설 때가 안 됐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삼철 예, 그런 것까지 유심히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예. 바로 아까도 조명균 장관한테는 그 전에 이제 각각 표현을 정확히 하자면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을 닮아서 저렇게 된다라고 이런 우리나라의 협상 파트너한테 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핀잔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모욕적 발언이거든요. 면박을 준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북한으로 갔었던 손님 아닙니까? 네, 손님이고 그리고 리성건 조평턴 위원장의 맞상대 회담을 하는 예. 고위급 회담을 하는 맞수 아닙니까? 파트너인데 예. 이 파트너한테 이런 식으로 그때 단장으로 갔는데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앞에 뭐냐면 단장부터 앞장서야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것들은 아마 이제 요번 대북 제재가 해제가 안 되면서 경협이 뜻대로 진척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불만을 우리 쪽에 표시하는 이런 거로 보이는데요. 예. 어떻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북한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김태년 의원 화면 보신 것처럼 허허허 웃고 있지만 한국당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성근 조평통 위원장의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기업인들에게 사죄를 공식적으로 독촉해서 해야 합니다. 네, 김태년 의원은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본질 흐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연일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다. 이러면서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큰 틀에서 우리가 이 남북 대화 무드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런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북한에 대해서 내열철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을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남북의 그 대화 창구가 통통라인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우리 통일부와 그 통전부였습니다. 북한의 통전부. 지금 김영철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전부죠. 그렇죠. 통전부장이죠. 통전부와 통일부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 조평통으로 낮아졌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는 지금 리성건은 김영철의 그 직속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통통라인, 그 통통라인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뭐 그런 시도라도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리성건은 자연스럽게 그 대화 상담원에서 배제가 되죠. 그것이 현실화되든 안 되든 그 정도 요구는 우리 정부에서 해야지 그 국민들 정서에 좀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리성건 위원장이 뭐 전화가 오니까 김영철한테 가방을 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관인데도 상관 또 대접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이 아주 굉장히 극치에 이르는 그런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식 문화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근데 리성건 위원장이 또 그러더라도 다른 북한의 고위 인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튀는 언행을 하고 비교적 아까 전 배 나온 이야기 같은 거는 농담으로 아마 고의로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또 굉장히 농담치고는 상당히 이거는 면박을 주는 이런 거에 가까운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에 특히 남북 간에 좀 예민한 이 대화의 파트너로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마 이번에 냉면 발언 같은 경우는 우리 남쪽에 우리의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인정을 잘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발언에 이런 다른 말들의 맥락으로 볼 때 이런 발언을 충분히 했을 거라는 개연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번 기회에 남북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하고 교체를 하는 그러한 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교체를 하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자, 리성건 위원장 발언에요. 숨은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북쪽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최고 권력자에게 충성의 맹세로 그런 강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성건 위원장이 뭘 잘못 알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설례로 보면 그러니까 북쪽에서 세게 반발하는 경우에 우리 쪽에서도 회담 대표를 장관을 바꿨어요. 이성건 위원장 이렇게 과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 게 충성의 맹세여서 이 강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런 분석인데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분석은 김정은의 속마음을 대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김정은과 김여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화 제스처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모습 또는 뭐 우리 대표단을 만나서도 상당히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정상 국가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그러니까는 그 한국에서도 또 김정은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죠. 일부에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싶고 어떤 우위에 서고 싶고 또 그 주도권을 갖고 오고 싶은데 본인은 못하니까는 그것을 그 리성건이 대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악역을 리성건한테 맡기는 거죠. 김영철 리성건한테 맡기고 김정은, 김여정은 그 뒤에서 아주 온화한 이미지, 그 부드러운 이미지, 유연한 이미지 이것을 보여준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죠. 김정은의 본심이 우리가 절대 그 한국에 밀리지 않겠다. 어떤 이런 이런 심한 말을 했으라도 한국이 길을 꺾어 놓겠다. 그것을 나 대신 당신이 하라. 이런 교감이 있었다면 그것은 김정은의 마음이기 때문에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여론이나 언론에서 사실은 뭐 부글부글 하는 게 많은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리성건 너 잘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심사가 조금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남한의 우리의 뉴스를 열심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뭐 그날 시시각각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남쪽하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측하고의 이런 관계를 원활하게 끌어가야 된다는 측면도 해야 되고 또 자기들의 목소리도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오버가 돼버리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가지의 그러나 이제 자기한테 충성을 하면서 하는 발언이라는 건 알기 때문에
진침으로 이렇게 완전히 숙청은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뒤로 좀 물러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고민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남측하고 우리가 주로 만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외에도 지금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북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예의를 갖추는 식의 그동안 대화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 노동당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천안함 폭침의 주역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우리 측에 좀 조심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뭔가 강원 양면을 보이는데 리성골 위원장이 그중에 가장 좀 강경하고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같은 고려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과연 북한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한번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교체 임박설이 나오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6분간 작심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되어 집행되면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하신 고용국가의 가치가 각 분야의 구현되도록 국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성과 일자리 예산 약 1조 7천억 원 가까이를 공무원 지원에 대해서 약 4천억 원 정도를 통계 분식용 단기 일자리에 대해서도 약 1,500억 원 정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낭비 예산을 삭감해서 총 약 12조 원 정도를 삭감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깎을 돈이 12조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제요 장하성 실장 내년에는 소득주도 성장 체감할 것이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일종의 뭐 고별사 같다 뭐 이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네, 고별사인 거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현재 교체설이 김현장 교체설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지 않았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체설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부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오는 자리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6분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이해찬 자기보다 사실상 더 상급으로 있는 이해찬 대표가 한 3분여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도 한 3분 전후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배가량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고별사에서 좀 눈에 띄는 발언이 뭐냐 하면 내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체감할 거라면서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을 굉장히 고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가 정한 이 추진해온 정책 기조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강조했는데 조금 뉘앙스에서 이제 관심을 끄는 건 뭐냐 하면 그전에는 연말에 효과가 나타날 거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년에 되면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 해서 좀 시점을 늦췄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면 한국 경제의 모순에 더욱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시장의 탓을 돌리고 또 누적된 어떤 시장의 모순이라 그래가지고 또 과거의 전 정권이죠. 그러니까 전 정권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와 시장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지적하는 이런 걸 하면서 또 하나는 2%대 성장을 또 인정하면서 2% 성장 가능성 이제 올해 연말 되면 3%가 넘지 않을 거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대 성장도 성장도 낮은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자기 기존의 정책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하성 실장이 이야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 이야기가 맥락이 같아요.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정책이 아니다. 그 경제 지표들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효과는 추세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지금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그 동반 사퇴시키고 교체를 한다고 하죠.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사람은 바뀌어도 정책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하성 실장의 후임도 지금 당장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김수현 사회수석이죠. 김수현 사회수석이 원래 소득주도 성장의 그 입안자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과 같이 소득주도 성장론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그 올바른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을 하더라도 이 정책은 계속될 것인데 과연 장하성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는 김동연 부총리도 같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올해 연말에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 지금은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과연 그 성과가 나타날지에 따라서 이 정책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이것은 판단이 나겠죠. 그렇군요.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경제와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 뭐 자동차 업계나 뭐 조선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계신 분들의 시각차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주로 지표로 이야기를 하죠. 지표로 이야기하고 그 서민 경제에서는 서민의 뭐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은 전부 다 체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격차가 항상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다 다른 것이죠. 그렇군요. 자, 어제 회의에서요. 장 실장과 함께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두 분한테 직접 거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들어보시죠. 대통령께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하셨나요? 말씀해 주세요. 인사 문제 내가 논의할 사안이 아니고 인사 문제를 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취 얘기 계속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밝혔는데 또 저걸 하나요?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그래요? 자, 교체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교체될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당이요. 구체적인 인적 혁신의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지율, 언론 노출, SNS 활동 이렇게 보겠다고 밝혔는데 자,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의미는 제가 보기에 지역형 국회의원 지역 정치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은 퇴출시킬 수 있다는 뜻을 아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쇄신 3대 기준을 제시했는데 의원과 당 지지율을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중앙 언론 노출도, 그다음에 SNS 활동인데 처음에 거를 설명하자면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어느 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당의 지지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국회의원의 지지율이 그거에 보다 높게 나오면은 본인의 역할이 큰 거고 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면은 당은 이 정도 되는데 본인의 지지율이 낮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을 상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많이 해온 뭐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많이 해온 조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로 달라진 거는 뭐냐면 그전에는 지역 활동 같은 경우 지구의 당의 일종의 권리당원 숫자가 어느 정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오히려 이번엔 그걸 안 보고 중앙 언론 노출도 하고 SNS 활동을 본다고 하는 게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앙 무대에서의 대여 투쟁 그리고 본인의 어떤 중앙 무대에서의 어떤 대중적 관심도 이런 당에 대해서 당을 위해서 또 어떻게 투쟁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상가라든가 이런 데 가는 거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또 주목되는 게 당무감사 컷오프 기준을 하위 20% 수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현역 의원들도 안심할 수 없죠. 지금 현역 의원 20%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 지금 253개 당협 중에서 한국당의 현역 의원이 당협을 맡고 있는 곳은 95곳입니다. 95곳인데 만약에 그것이 20%를 한다면은 20명가량을 크답 그 당협위원장에서 박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년 전에 홍준표 대표도 그때 대대적인 당협 교체를 했습니다. 더 높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그 전체 당협의 4분의 1 정도를 바꿨고 25%요. 25%를 바꿨고 현역 의원은 4명뿐이 바꾸지 못했어요. 현역 의원 4명 바꿨는데 지금 20명을 바꾸겠다는 것은 뭐 상당히 큰 목표치를 잡은 것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목표치를 크게 하면은 당연히 현역 의원들의 저항도 거세지겠죠. 반발도 거세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당내에 다시 또 다른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지금 뭐 조강특위나 비대위에 남겨진 과제죠. 지난해에는 30%라고 하네요. 이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보충으로 하자면요. 그 20%를 컷오프 하는 거는 비중은 높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 비교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단계에서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해버리면 나는 공천 탈락시키려는 게 아니냐 해서 현역 의원에서는 또 위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전열이 또 흐려지는 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의 20% 자체는
프로 자체는 퍼센트 자체는 높은 건 아닌데 상당히 저러한 불만을 노출시켜서 당내 일종의 갈등이 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작년에 그 홍준표 대표 때는 30%를 교체했어요. 이번에 20%를 하게 되면 사고 당협을 제하면 한 47군데 정도를 바꾸게 되는 건데 전체 당협 가운데죠. 전체 당협 중에 사고 당부를 제한 236곳 그게 중에서 한 47곳인데 그래서 원래는 총선 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30% 가량을 물갈이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또 실제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다 보면 실제로 국회의원의 초선 비율은 물갈이 돼가지고 한 45 내지 50%가 초선이 항상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제가 이거 한번 주장하고 싶은데 직접 이번에는 20% 하든 어떻게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총선 전 기준으로 따지자면 저는 30%를 넘어서 지난번에 국정농단과 탄핵 사건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한 40% 이상 물갈이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꼭 이렇게 당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진짜 본인들의 보수를 위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쇄신될 수 있도록 그런 결심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로부터 또 큰 사랑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만 역시 정치 신인들이 새롭게 정치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런 생각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